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약선요리 수업 시간에 약선요리의 발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몇 분이 이렇게 공부를 같이 해라 오셨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앞에 계시거든요. 예, 최대한 잘 하시고 질문은 이따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약선요리의 발달과 이해 이렇게 했는데요. 약선 음식이란 그럼 어떤 것이냐? 약선 음식이라는 약약자에다가 반찬 선자를 써요. 예, 선자가 착할 선자 옆에 육달월별, 이거 육달월이라고 하거든요. 달월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먹는 거에는 대부분 이렇게 육달월별을 써요. 예, 그래서 약이 되는 뭐 반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중국의 후한서에 전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좁은 의미로는 그 식품에 한약재가 들어가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고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을 약선요리라고 얘기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넓은 의미로는 우리가 먹고 사는 것들이 다 우리가 건강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는 우리가 식사하는 것 모두를 약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약선 음식의 배경을 보면 밥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고요. 식약일체, 예, 음식과 약은 같다는 거죠. 또 약식동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허준 선생이 얘기하기를 사람의 질병은 모두 섭생을 조절하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니 수양이 최선이고 약물은 그 다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뜻일까요? 섭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활을 하는 것은 의식주,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음식을 먹고 어떻게 우리 추위와 더위를 예방해서 옷을 입으며 어떤 환경에서 사는가,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못하는 데서부터 병이 생기니까 이런 생활을 먼저 바꾸고, 그래도 안 되면 약을 써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당나라의 명인 손사막은 무릎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음식을 치료하고 그래도 안 되면 약을 쓴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콧물이 나거나 뭐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병원을 바로 갈 수도 있지만 따끈하게 뭐 물을 자주 마시기도 하고, 또 생강차를 마시기도 하고, 뭐 대추차를 마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 병이 걸리지 않고 또 치료되는 거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먼저 음식을 고쳐 먹으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 용어에 대한 정리가 있습니다. 식요, 식치, 식양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쓰고 있는데요. 식요라고 하는 것은 선식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치료의 개념이 많은 거죠. 식치라고 하는 것은 음식으로 질병을 치료하거나 치료를 돕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정치라고 얘기하고, 먹는 것을 다스리는 것을 식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식양은 질병이 발생되기 전에 예방하는 식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념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는데요. 우리 고전에서 쓰는 그 표현은 식치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선의 식초는 누구냐 하면은 요리사였습니다. 이윤이라고 하는 황제의 요리사였거든요. 상나라 때 황제의 탕왕 집성기 시대에 그 요리사로서 재상의 위치까지 오르는 이윤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요리의 성인이라고도 불렀고요. 주신, 신에 가까운 뛰어난 요리사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요. 본초 이론을 근거로 해서 그 탕약의 배합, 조합을 향상시켜서 탕액경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선의 시초는 이윤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조리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여러분들이 조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여시 춘춘편에 보게 되면 그의 요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래 두나 변치 않고, 익었으나 흐물거리지 않으며, 달지만 지나치지 않고, 시지만 강하지 않으며, 쓰지만 떨지 않고, 맵지만 자극적이지 않으며, 담백하지만 싱겁지 않고, 기름지지만 느끼하지 않다 하고 표현했어요. 정말 이런 요리가 있을까요? 예, 우리는 요즘
아주 그 단 거는 엄청 달게, 그리고 그 신 거는 엄청 시게, 또 쓴맛 나는 것은 또 엄청 쓰게, 이렇게 강력한 것을 먹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불닭 뭐 이런 거, 그죠? 뭐 그 응급실 떡볶이 막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맛을 추구하고 있는데, 약선 요리는 그렇게 강력한 맛이 아니라 그 맛은 가지고 있지만 그 맛이 어떠해야 된다? 부드럽고 자극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된장도 오래 묵을수록 맛이 담백하고 부드러워지잖아요. 짠맛은 줄여지고, 효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금방 담은 효소보다 시간이 흐르면 숙성 과정을 거치면서 얘가 맛이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된 음식이 좋다고 하는 게 이래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약선 요리 발전의 기초가 되는 책이 있는데요. 황제내경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은 한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대에서 공부할 때 이 황제내경을 굉장히 1년 동안 공부를 하거든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황제가 왜 사람은 이렇게 병이 나서 죽게 되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묻습니다. 왜 사람은 태어나서 나이 들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다가 어느 날부터 아기를 못 낳게 되고 늙어서 죽게 되는가, 이런 얘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철학에 대한 문제예요. 어떤 질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 사람하고 관련된 그 원리, 왜 사람이 이렇게 죽어야만 되는가, 뭐 그런 거에 대한 물음을 하면은요, 거기서 이제 대답을 합니다. 예, 그것은 기가 세해져서 사람이 병이 나서 살 수 없게 됩니다. 뭐 그래서 7살에는 어떻게 되고, 뭐 14살에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철학적인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게 황제내경입니다. 그래서 황제내경이라는 책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식의라고 하는 것은 음식에 대한 의사의 얘기입니다. 옛날에 의사는요, 최고의 책임자를 의사라고 불렀고요. 두 번째 등급의 의사는 식의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먹는 것을 카운셀링하고, 그 다음에 먹는 것을 통해서 질병을 치료하게끔 도와주는 사람인데요. 요즘으로 따지면 영양사와 조리사의 플러스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의가 두 번째 등급의 의사였고요. 세 번째 등급의 의사가 내과 의사였어요. 지금 있는 우리 내과 있잖아요. 이걸 질의라고 해서 세 번째 등급이었고요. 네 번째 등급은 외과 의사였어요. 창의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다섯 번째는 수의사였어요. 우리가 지금은 뭐 애완견, 그 고양이 뭐 이런 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의사가 중요해졌지만, 옛날 시대에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말을 기르고, 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소를 기르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의사가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의사가 다섯 번째 등급에 해당이 되는 의사죠. 그래서 의사 다음에 식의가 두 번째 등급의 의사였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자부심을 가져도 되고, 가정에서 식의는 가정주부가 되겠고요. 식당에서의 식의는 그 주방장, 요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식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요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 가족의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고, 나를 찾아오는 손님의 건강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의사다, 음식으로 고치는 의사다라고 생각하시고 조리를 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좋은 요리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현조라는 가장 오래된 약선의 전문 서적이 있는데요. 손사막이라고 쓴 비급, 청급, 요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비급, 굉장히 비밀스러운, 천금을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처방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비급, 청급, 요방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그 권 16의 식치라고 하는 전문편을 두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처방들을 뒀는데, 그 중에 식치라는 처방을 두어가지고 음식과 관련된 부분을 쓰고 썼습니다. 이 사람이 손사막이 썼고요.
그래서 이 손사마귀라는 사람이 이제 책을 썼고 그의 제자가 맹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약이 되는 식품 214종을 더 해가지고 보양방이라는 책을 또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인 또 장정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양방을 증편, 개편하고요. 식료본초라는 책을 또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스승이 있으면 그 스승의 학문을 이어받아서 제자가 점점점 발전시켜서 약선 요리에 발달된 그런 책을 저술하게 되었죠. 식료본초라는 책은 요즘으로 따지면 식재료학 뭐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런 책도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약선은 언제 들어왔느냐? 그래서 중국에서는 당나라 때부터 약선이 독립적인 학문으로서 발달되기 시작됐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문헌은 남아있진 않아요, 사실은. 예, 그런데 이제 고려시대에 양생과 치료를 담당했던 전담부서인 사선서를 두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그것으로 봤을 때 적어도 고려시대 정도부터 약선요리가 시작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이전부터 약선의 개념이 도입될 것으로 추정이 되었고요. 이제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는 이제 약선 요리가 궁중에서 이제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보면은 동의보감 편찬으로 약선 관련 문헌도 다 다양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동의보감 책을 보니까요. 동의보감은 질병, 환자만 고치는 것을 써놓은 것이 아니라 식재료에 대해서도 꼭 써놨어요. 그래서 질병을 고치는 내용이 쭉 있고요. 그 질병을 고치는데 도움이 되는 식재료에 대해서 뒤에 꼭 써놨거든요. 그리고 그 식재료를 한문으로만 써놓은 것이 아니라 한글로도 써놨어요. 허준 선생님이. 그래서 굉장히 배려를 국어학적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그런 책이고요. 그리고 거기서는요, 뭐라고 써있냐면 어디서 나는 재료가 좋다라고 꼭 써있어요. 마늘도 논에서 나는 것보다 밭에서 나는 게 좋다고 써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 마늘 한 가지로서 질병을 치료하는 처방을 또 써놔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단방이라고 불러요. 헛단자를 써서 하나의 식재료로서 질병을 치료하는 약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단방, 처방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식료창료라는 책도 있습니다. 식료창료는요, 전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건데요. 세종 임금 시대에 전순이라고 하는 어이가 썼습니다. 예, 분명히 세종 임금이 54세를 살았는데요. 예, 질병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살 수 있었던 거는 이렇게 음식에 관심이 많은 어이를 두었기 때문에 식이요법을 통해서 세종 임금이 건강을 오랫동안 지킬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종 임금은 비만이었고요. 그 다음에 비만으로 인해서 당뇨병이 왔고요. 당뇨병이 와가지고 눈이 안 보이게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잘 걸음을 걸을 수가 없게 됐고요.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54살을 살았어요. 그거는 조선 임금의 평균 수명이 46살인데 질병이 많은 거로 봤을 때 54살을 살았다는 거는 오래 산 거거든요. 그래서 식이요법을 전순이라는 사람이 잘 시켜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상가요록이라는 책도 있고요. 수은잡방, 음식디미방, 산림경제, 임원16지, 규합총서 등 농서와 조리서 등이 우리나라의 약선에 쓰여져 있습니다. 임원16지에도요. 이 약선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보다 더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관심 속에 방송되었던 대장금이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2003년에 방송됐나요? 예, 정말 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너무 뭐랄까요? 그 매주를 즐겁게 봤거든요. 하루라도 빼놓으면 안 될 정도로 아마 저도 이 대장금이라는 드라마에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대장금이 중종 임금을 맡아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금이가 식의였죠. 예, 그래서 장금은 조선왕조실록에
20회나 등장하게 됩니다. 여자가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 남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진찰과 약물, 친구에 대해서 모두 뛰어났고 특히 보양식의 조예가 깊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임금님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살잖아요. 그랬을 때 음식으로서 기력을 보충해주고 했기 때문에 왕이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이 장금이가 조선왕조실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 자체가 정말 궁중에서 먹고 있는 음식이 다 약선요리예요. 대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식재료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약 처방에 꼭 들어가는 건데 이거를 다 다져가지고 꿀에 개서 우리는 과자로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밤은 신장을 보호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 밤을 삶아가지고 그거를 으깨가지고 또 과자 모양으로 먹기도 하고요. 양리 효과가 뛰어난 생강을 또 이렇게 또 다과로 먹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음료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생강물을 끓여서 먹는 수정가 그리고 거기다가 배를 넣어가지고 또 끓여 먹고요. 배에다가 후추까지 박아서 먹어요. 그러면은 그 음료를 따뜻하게 먹으면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폐를 튼튼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굉장히 좋은 처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배숙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감기 걸렸을 때 엄마가 속을 파고 거기다가 뭐 꿀도 넣고 뭐 생강 넣고 대추, 밤 이런 거 넣고 뭐 끓여가지고 주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음식을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약선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음식으로 맛있다, 뭐 모양이 어떻다, 조리법이 어떻다 하고만 얘기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먹고 있는 그런 음식에 대해서 약선 쪽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우리나라 음식이 훨씬 더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여서는요, 한식의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고 사람들이 웰빙 바람을 타고 있어서 약선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약선 연구소도 있고요. 한방 약선 요리 연구소, 그리고 한국 전통음식 연구소 등이 있고 경희대학교에서는요 한방 약선 전문가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가의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 학사 과정도 아니고 평생교육 과정으로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등록금이 굉장히 비싸요. 대학원 등록금 정도 돼서 경희대학교에서 약선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명지대학교에서는 그 대학원 과정에 한방 약선 전공 과정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원광 디지털 대학교에는 웰빙 문화대학에 한방 건강 학과가 있는데 여기가 주로 약선에 대한 거, 생활 한방에 관한 내용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 동영상 교육을 통해서 이 학과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약선에 대해서 이제 대중화되고 있어가지고요. 그 약선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가면 고메옴이라고 하는 약선 요리 전문 식당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약재를 넣고 뭐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람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또 요즘 우리가 사철 요리가 굉장히 뜨고 있는데 사철 요리가 건강에 좋기 때문에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철 요리에서도 보면 선제 스님이 약선하고 관련된 그런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즘도 사철 음식 레스토랑이 굉장히 고급 레스토랑으로 운영되고 있죠. 고기도 없는데 굉장히 비싸요. 고기를 주는 식당보다도 더 비싸게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약선 요리가 점점 대중화되고 있다고 제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니까 또 약선을 개념을 이용한 도시락도 요즘 개발해서 사업에 적용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약선 요리 발달 과정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보면서 현대에 어떻게 지금 접목하고 있는지 이 정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